네, 신주입니다. 이 늑대는요, 네브라스카 종이고 사람들은 로보라고 불렀어요. 스페인어로 이리라는 뜻인데요. 늑대의 왕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네브라스카 종 늑대가 멸종했기 때문에 이 가죽이 계속 남겨지고 있어요. 미국의 뉴멕시코주는 예전에 이 로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91년에 로보가 늑대 4마리 이끌고 양을 수천 마리나 잡아먹은 사건이 있거든요. 사냥꾼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덫을 놔도요, 4년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로보는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소문이 돌았고, 주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오자 주민들은 미국 전체에 사건을 알리고 $1,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냥꾼들이 다 몰려왔는데 전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로보가 다른 늑대들에 비해 지능이 높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다면 후각이 발달한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거나 금속 냄새가 나는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속 냄새가 나면 칼로 자른 고기일 것이고 칼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이건 결국 인간이 준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가죽으로 남은 걸 보면 결국 잡혔다는 이야기인데요. 로보에게도 약점이 있긴 했어요.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짝과 사는 습성이 있죠. 사냥꾼들이 이 로보의 짝을 노린 겁니다. 로보와 짝짓기를 한 암컷은 블랑카라고 불렀어요. 블랑카도 스페인어고 흰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블랑카는 치밀하고 조심성 많은 로보와 다르게 무리를 잘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보가 자기와 짝짓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다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붙잡을 수 있던 거죠. 사냥꾼들은 블랑카의 냄새를 길목에 묻혀놓고 다리를 잘라 바닥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로보를 유인했어요. 그 결과 이게 로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덫을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본 시튼이라는 사람은 로보가 블랑카를 잃어 슬픔과 분노로 흥분해 있었고 마치 스스로 죽기 위해 잡힌 것 같다고 기록했거든요. 붙잡힌 로보는 인간이 주는 먹이를 거부하다 굶어 죽었어요. 악마라고 불리던 동물이었지만 자기 짝 앞에서는 평범한 수컷이었던 거죠. 로보와 블랑카의 가죽만 남기고 사체를 묻어준 사냥꾼들은 이리의 왕을 비열하는 방법으로 죽였다면서 크게 후회했고요. 강력한 수컷이 사라진 늑대 무리는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해산됐습니다. 남은 4마리는 다시 양을 잡아먹으러 인간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절대 붙잡히지 않을 것 같던 늑대가 자기 짝을 찾으러 왔다가 덫인 걸 알면서도 밟아 죽은 건 사실 인간이나 할 법한 행동이죠. 이건 사회성과 일부 일처제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사회성과 일부 일처가 극도로 발달한 인간이 오히려 늑대만도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 이야기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1년 7월 17일 일본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 재판소가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여성의 무기징역은 일본 사회에서 꽤 큰 파장이었어요. 잔인한 범죄 수법으로 살인을 했으니 사형도 모자르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 여성의 사정을 알면 그럴만하다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럼 문제의 이 여성은 누구냐? 키타무라 유키에로 35살에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경찰에 처음 잡혔을 때는 27이었어요. 8년간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1966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항상 학교 성적이 높았습니다.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데 도쿄 도립대 수학과에 진학했고요. 성격도 밝은 편에 얼굴도 예쁘죠. 그래서 주변 관계 좋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졸업할 때까지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적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까지 했으니까 우수 인재죠. 유키에는 이렇게 23살에 대기업인 공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근 첫날 하라다 유키히로라는 같은 부서의 사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사진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대로는 농촌 가정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빨리 취업하려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되면서 유키에와 같은 회사에 먼저 취직해 있던 사람인데 신입사원이 들어오자 업무 교육을 하게 된 거죠. 회사 선후배로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였지만 대화가 개인적으로도 잘 통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고민이나 사생활 이야기도 하게 됐고 1년 만에 퇴근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행까지 가는 사이가 돼요. 1990년에 유키에는 집에서 독립합니다. 회사 옆인 도쿄도 히노시로 이사를 해요. 누가 물어보면 출퇴근 시간 줄이려고 독립한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라다를 더 만나는데 시간을 쓸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1991년 8월 6일 일본의 자랑거리인 여름 불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키에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그럼 중요한 날이죠. 하라다가 이날 고백을 합니다. 유키에가 처음 남자친구가 생긴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하라다는 유키에가 입사하기 2년 전에 이미 같은 회사에서 만난 쿄코라는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죠.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한 사이였고요. 유키에가 입사했을 때는 둘째를 가졌다가 유산했어요. 그걸 하라다가 고민 상담하다가 둘이 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키에도 하라다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거죠. 왜 그랬냐? 일단 유키에는 남자 경험이 없는 데다 하라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그런데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이런 데에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륜 관계인데 특이한 건 또 2년간은 아주 건전하게 만났어요. 더 자주 보려고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했지만 첫 성관계가 고백한 그날 유키의 생일날이었다는 거죠. 2년 만에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 행동은 불륜이고 들키면 회사를 다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2년 동안 행동을 절제해 왔는데 결국 생일에 저질러 버렸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사람이 뭐든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진짜 그 불륜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사건도 같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키에는 하라다의 아내를 질투하게 됐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가 됐어도 결국 하라다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뭐냐? 아내인 쿄코와 피임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라다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와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는 하라다의 아내와 동등한 위치가 되고 싶거나 임신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라다는 또 여기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뻔하잖아요. 얼마 안 가서 유키에는 임신합니다. 계획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하라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랑 살 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관계에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 하라다는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왜냐? 아내인 쿄코도 마침 세 번째 임신을 했거든요. 하라다는 낳고 싶긴 한데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 중절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결국 유키에는 임신 한 달 만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관계가 나빠지진 않았고 때가 되면 그때 다시 아이를 낳자는 약속을 했어요. 이때 쿄코는 남편이 출근하니까 임신 기간에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하라다는 이 틈에 유키에를 집으로 불러 1년간 동거까지 합니다. 얼마 뒤에 아내인 쿄코와 내연녀인 유키에가 결국 만나는 일이 생겨버려요. 만삭인데도 아내가 하라다 회사 체육대회에 남편을 보러 왔던 거죠. 이날 유키에는 패배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얼마 전에 중절 수술했는데 이 여자는 곧 하라다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유키에는 다시 계획을 세웠고요. 1년 만에 두 번째 임신을 했지만 또 수술을 합니다. 이번엔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하라다 행동 보니까 아직 이혼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물어보면 금방 이혼할 예정이고 그때 되면 같이 아이 낳아서 살자 뭐 이러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라다는 이 유키에와의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반복했고 유키에도 알면서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1993년 5월 18일 친정집에서 돌아온 쿄코는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자주 통화하는 친구라 제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남편인 하라다가 유키에와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내연녀가 통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쿄코는 이날 처음 하라다와 유키에의 불륜을 의심했고 이게 사실이라는 대답도 듣게 됩니다. 쿄코는 계속 자기와 살 건지 아니면 위자료 주고 유키에와 살 건지를 물어봤어요. 자, 하라다는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고민도 안 하고 아내인 쿄코를 선택합니다. 유키에에게는 관계 정리를 통보했죠. 유키에는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라다 거짓말에 속아서 2번이나 중절수술했고 약속받은 결혼도 못하게 되자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륜인 거 알면서 만났기 때문인 거죠. 유키에는 억울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쿄코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판단은 못했던 거지만 사과하면서도 계속 하라다를 만날 생각인 거예요. 이미 회사에도 다 알려졌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유키에는 이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쿄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시로 유키에에게 전화를 걸어요. 나는 하라다와 아이를 둘이나 낳아 키우고 있는데 너는 2번이나 지우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한 거죠. 그러자 계속 사과하던 유키에도 기분이 이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났고 아이 잃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보복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라다를 2번의 중절수술 강요와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면서 100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재판은 그런데 600만 엔만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하라다 입장에서는 이거 인생의 위기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600만 엔으로 끝난다는 건 사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도 주기 싫었는지 법원에서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유키에와 결혼할 생각 한 번도 없었고 성관계 시 아내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났을 뿐이라면서 30만 엔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키에의 아빠를 따로 만나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유키에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적은 위자료가 나왔고 일단 하라다가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저질렀던 거죠. 1993년 12월 14일 오전 6시 출근하는 하라다 유키히로를 아내인 쿄코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집에는 1살인 아들과 6살인 딸 둘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재워두고 집을 비웠던 것 같은데 유키에는 이 시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거할 때 가지고 있던 열쇠로 하라다 집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가연성 액체에 불이 붙으니까 순식간에 이게 휘발유가 폭발했거든요.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났고 유키에는 폭발에 밀려 현관문 앞으로 날아가 기절합니다. 그리고 금방 정신을 차린 뒤에 도망쳤어요. 이 화재로 자고 있던 아이 둘은 사망했고요. 이제 경찰 조사 시작되는 거죠. 하라다와 쿄코의 진술상 유키에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고 같은 날 화상 치료로 병원에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확실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키에가 1년 이상 살던 집이라 아파트 구조를 잘 알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나가는 방법을 알고요. 현관문을 만질 때는 지문 생기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유키에가 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재가 난 날. 하지만 경찰이 찾아오고 딸의 소송 사실을 알고 있던 유키에의 아빠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결국 자수를 해요. 그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사를 다녔고
하라다도 마주쳐 왔습니다. 하지만 심경의 변화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제는 하라다와 쿄코가 유키에를 고소했죠. 손해배상으로 1억 1,300만 엔을 요구했는데 이거 이기더라도 유키에가 배상하지 못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내연녀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집도 사라졌으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판례상 이거 다 받아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를 청구한 이유는 뭐냐? 사건이 알려지자 유키에에게 사연이 있었고 알고 보면 불쌍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키운 거예요. 이 정도의 잘못이 있다는 걸 방송으로 알리기 위해 감정적인 소송을 했던 거죠, 쿄코가. 그리고 예상대로 훨씬 적은 금액인 4,500만 엔, 그리고 화재로 피해를 본 다른 아파트 세대에는 200만 엔씩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1년 7월 17일 최고재판소는 키타무라 유키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일본은 무기징역일 경우에 가석방 심사 기회가 20년째부터거든요. 유키에가 교도소 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하라다에게 혼인 빙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다 충분히 사과했지만 쿄코에게 인신 공격을 받아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론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5년에 법이 바뀌어요. 가석방 심사 기회가 30년부터로 10년이 연장돼 버린 거죠. 그러자 유키에는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자기의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씁니다. 편지를 써서 억울하다는 사연을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비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요. 어떻게든 가석방 기회를 가져보려고 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 둘을 불에 태워 죽여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반대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기회가 생기는 30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유키에는 감옥에 있습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이 사건의 원인은 하라다죠. 유키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불륜을 시작했지만 생일날 내연 관계를 시작한 건 하라다예요. 이 사람은 유키에에게 중절 수술을 강요하면서도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언제라는 날짜를 굳이 이야기하거나 만나면서 쓴 돈도요 다 유키에가 내게 했습니다. 재판에서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성관계 때문에 만났다거나 자식을 죽였으니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유키에가 하지만 결국 선택한 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만약 하라다나 쿄코를 죽였던 거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을 그것도 불태워 죽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사정을 다 이해해 주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일본에서 불륜으로 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범인이 아빠였는데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위에 링크 해둘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속이 많이 터지겠지만 왜 이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수컷 생물 중에 90%는요 평생 암컷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번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간 양쪽의 번식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수컷은 구조상 항상 번식의 준비가 돼 있는데 암컷이 달라요. 번식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임신 기간도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에 비해 번식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한 번의 번식에서 신중하고 최대한 강력한 수컷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암컷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의 수컷은 자신의 강력함을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수컷끼리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강력한 수컷에게만 번식의 기회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동물 중 수컷이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생태계에서 무리 생활하는 동물의 경우는 이 경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수컷이 대부분의 암컷을 차지하고 있죠. 이 구조는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대신에 다른 동물에게 없는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종족 전체의 번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강력한 수컷을 고르려는 암컷의 선택지를 줄이고 최대한 많은 암컷을 찾으려는 수컷의 번식 욕구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로 생긴 습관이 DNA에 새겨지려면 적어도 수백 세기는 더 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은 그 정도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과 도덕성을 내세워 일부 일처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걸 끝까지 못 참고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불륜인 겁니다. 이게 하라다가 거짓말을 반복해가면서 유키에를 계속 만나려고 한 이유고, 유키에는 가장 강한 남자라고 생각한 하라다를 포기할 수 없던 이유죠.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93년 일본에서 일어난 히노 불륜 방화 사건 파일이었습니다.